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은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지난 몇 년간 냉랭했던 한중 관계가 과연 새로운 전개를 맞을 수 있을까요? 어제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1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산업협력부터 환경, 그리고 2016년부터 이어진 한한령 개선 가능성까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한반도 평화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며 평화가 곧 공동의 이익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미, 한중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고도의 외교력으로 균형점을 잘 찾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고규필 고객님. 왔다. 뱅크로 와. 재미가 뱅크로 와. 와. 놀라움이 뱅크로 와. 와. 혜택이 와. 재미있게 놀랍게 다양하게 와보고 싶은 뱅크. 고규필도 와뱅크. 광주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 소식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첫 번째 허순교의 청년 생각인데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 지역 경제의 소중한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산불 재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산불 피해가 컸던 안동 나무농공단지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만났는데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 지역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드립니다. 어제 바로 간담회를 하셨으니까 이 피해 지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해주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안동 나무농공단지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초대형 산불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43개의 공장 중에 무려 27곳,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2곳이 전소되었고 15곳이 일부 소실되었고요. 네. 안동시 전체로 치면은 농공단지 외에도 한 36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소상공인까지 치면 엄청 큰데요. 네. 막대한 시설 피해, 이른바 수십억 이렇게 피해 입은 데도 있고요. 특히 생산 설비가 소실로 되니까 즉시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겪었고
또 공장 철거 폐기물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으나 완전한 복구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어허. 제가 어제 가보니까 이제 막 네.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안에 막 집기도 지금 채우는 단계인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재고 피해가 크죠. 그렇겠죠. 그 건물도 건물인데 파이프 같은 대규모 재고가 다 없어진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득 공백도 큽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긴급 대출을 했는데 거치 및 상환 기한이 짧고 또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현재까지 직접 지원이 거의 없어서 시급한 상황이고 파산과 부도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고용 감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또 악영향인데 특히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이 참 속이 탄 한 해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해서 많이 소외됐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려주실까요? 네, 기존 재난법에 그 재난지역 국고 보조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네.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들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개정이 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이제 근거가 들어갔는데 네. 그 담당 부서인 중소기업부에서는 이렇게 바뀐 재난법보다는 산불은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또 이 지원이 늦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알아보니까 네. 만동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과에서 1,000만 원 현금 받았고요. 기타 국책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 받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영자 총협회에서 이제 급여 지원 5개월 정도가 있는데 네. 이 외에는 이제 대출 지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3억 대출 이자 1.5%,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3억 대출, 이자 1.4%에 5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이제 직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수십억 억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정말 그렇죠. 우리 파산과 부도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말에는 초대형 산불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다양한 사각지대 피해를 해소하자 만들어진 게 이 특별법인데 현재 특별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산불 특별법 제15조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지원 조항인데요. 네. 3가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 시설 설비 자재 처리 및 복구. 두 번째가 사업장 기계 장비 생산 유통 가공 시설 복구 지원. 그리고 세 번째가 시설물 철거인데 구체적인 것은 다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득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고요. 특히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도 없고 자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재고 물품인데 네.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시행령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세부 사항인 대통령령, 시행령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행령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시행령 20조 보면은 1. 부지 및 사업장의 건축물 시설 설비 자재 파손 유실. 2. 사업장의 기계 장비 생산 유통 가공 시설 파손 유실. 3. 사업장의 시설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구체적인 지원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그 재건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건데 네.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어떤 번째는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네. 방송 다시 들어보시면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별법과 시행령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은 그 사회재난 구호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 규정이라는 별표라고 네. 또 그 하위 법령으로 위임을 해놨거든요. 아하.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특별법과 시행령을 봐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재난 구호 및 머시기 그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별표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죠. 네. 보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가 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 기계 설비가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단가가 35%죠. 네. 그러니까 융자는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 기준으로 부족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러한 그 복구 부담 기준을 참고하여 심의하라고 했으니까 산불특별법 재건위원회가 우리 사업장 피해가 올라왔다고 해도 이 기준대로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지원 비율을 높이는 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를 과거의 단가가 아니라 현재 단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네. 뭐 물가 상승률 반영 안 하고 옛날식으로 해버리면은 30%에다가 단가까지 과거로 해버리면은 정말 많은 지원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 시행령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현재까지 나온 이 특별법 시행령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어제 현장 목소리 듣고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지금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되나요? 근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특별법 시행령을 좀 개선하는 문제가 있고 네. 또 특별법을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소기업부라든가 정부에서 특별법과 상관없이 정책으로 풀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무 농공단지 시행령 요구안을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시설 장비 자재 재고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 견적사라든가 유사기준 시가기준으로 상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또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그 수리 및 수리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 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장가 기준으로 보상할 것 요청한 등 이 보상 범위를 좀 명시할 아하.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원재료나 제공품 등을 공급해서 신속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들도 뭐 과거의 그런 영업이익 평균 매출의 기준으로 하면은 이것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전통신사 수도사업자 등 기반 시설 복구 비용 같은 것들 네.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산불 피해 기업들이 사업장의 건축물 시설을 새롭게 할 때 이분들이 돈이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뭐 이런 재산세, 취득세 같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지원들을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특별법 시행령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사실 이게 시행령이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 이거랑 별개로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좀 두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이제 대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2년, 3년인데 아시다시피 피해가 너무 커서 이 3년 안에 금방 복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벌어도 빚감대다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초대형 산불이니까 대출 기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뭐 10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 좀 부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그 개인적인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 지역 소멸시대의 이런 지방의 소도시 농촌 지역에 이분들이 고용 창출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내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 좀 대출에 대한 기간 확대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가 이분들이 이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죠. 아하.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네. 중소기업, 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격동조합, 창업기업 등을 이제 좀 지원 대상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산불 피해 기업들도 좀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조달청 우선 구매 대상 기업에 좀 산불 피해 기업들도 좀 추가를 한다면은 뭐 공공기관에서 뭐 모든 조달청 구매를 이분들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단 조금이라도 포함시킨다면 이분들이 영업하기가 수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로서 네. 좀 해주시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정말 부도 파산되기 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네.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특별법과 별개로 적극 행정, 이 정책으로 풀어갈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분들 정말 지역사회 소중한 경제 주체고요. 세금도 내고 고용 창출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사각지대여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분들이 살아나는 것은 이분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지역 경제가 같이 살아나는 일이거든요. 네. 사실 농민들, 뭐 임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이 절박한데 이 안동 시내만 가도 산불 재난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 지금 파산 직전이거든요. 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도 되지도 않았고 시행령이 제정되어도 실질적인 피해 지원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존의 위협에 놓인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정치권에서 산불 재난 회복까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특별법 시행령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적극 정책 행정으로서 그러니까 특별법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에도 우리 정치권 또 정부 지자체가 좀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올해 3월이면 경북 산불 재난 1주년인데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지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라디오 6시 23분 4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의성군 소식 알아볼 텐데요. 1월의 첫 번째 의성군 소식,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과 이야기 들어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성군청 홍보과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6년 첫 번째 소식인데요. 아직 시골에는 슬레이트 건물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의성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받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기간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이고 사업 내용은 주택, 비주택, 지분 개량 3가지입니다. 취약계층에 한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각 읍면 사무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슬레이트 건물을 지원받고 빨리 철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성군이 2026년에는 산불 예방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2026년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을 특별 단속합니다. 기간은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단속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와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생활 폐기물, 영농 폐기물, 영농 부산물 등 야외 불법 소각입니다. 산불의 70% 이상이 야외 불법 소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다들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2026년에 의성군에서 문화관광의 질을 높이고자 문화관광 해설사를 곳곳에 배치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의성군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했습니다. 배치 장소는 고운사, 사촌마을, 에코센터, 조문국 사적지, 빙계계곡, 주기철 목사 순환기념관, 낙단보까지 총 7개소에서 운영합니다. 그렇군요. 의성군 관광 명소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배치됐으니까요. 수준 높은 해설로 의성군 관광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그나저나 의성하면 유명한 농작물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마늘과 고추가 대표적인데 새해에는 의성 마늘과 고추를 더 질 좋게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품질 농산물 재배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예, 맞습니다.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고품질 의성 마늘과 의성 고추 재배 교육을 실시합니다. 마늘 재배 교육 날짜는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이고 의성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고추 재배 교육 날짜는 1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친환경 기술보급센터에서 합니다. 평소에 마늘과 고추 재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교육 들으러 오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마늘 재배 교육과 고추 재배 교육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올해 상반기 가정 양육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이죠? 2026년 상반기 가정 양육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6세 미만 영유아입니다. 모집 방법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서비스에서 가능하고 장소는 의성읍 보건소와 안계면 출산통합지원센터입니다.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트니트니 체육교실과 신통방통 미술놀이, 그리고 꿈꾸는 발레리나, 그리고 가족 요리 교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정 양육 지원 프로그램 1월 9일 금요일까지 신청받거든요.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요? 예, 2026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3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합창단, 뮤지컬단, 밴드팀, 문화광자팀, 위원회팀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오셔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1월 31일 토요일까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도 모집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기 의성사랑 환경지킴이를 모집한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4기 의성사랑 환경지킴이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0일 화요일까지이며 운영 기간은 2026년 3월 4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활동 인원은 20명이며 2인 1조로 운영이 됩니다. 모집 방법은 각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각 읍면장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지킴이로 선정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환경지킴이 활동 내용은 의성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의성, 봉양, 다인, 단밀의 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민원 현장의 실질적 내용을 인지하고 중재자 역할과 배출시설, 민간 합동 점검을 위한 운영 실태 및 불법 행위 감시입니다.
자연 환경을 오래오래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환경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환경을 위한 지자체 노력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다 함께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의성군 소식 들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3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3일 새벽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압송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요즘 뉴스를 켜면요, 다들 마두로 사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전쟁을 할 거란 얘기가 퍼졌는데 아주 전격적으로 이 작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주권 국가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특전 대원들이 가서 그 나라의 순회를 떠온다.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 작전이 벌어지고 나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donald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 배석해 긴박했던 당시의 작전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네. 들어보면 자, 절대적 결의라는 작전명이래요. 정광석화처럼 진행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밤 10시 46분에 작전 명령을 떨어뜨린 거죠. 미군과 정보당국은 마두로의 동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기상 조건도 따져가지고 기습적으로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마두로의 관절을 급습했고 마두로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침실에서 끌려 나온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전자장치를 다 다운시켰다고 합니다. 반항 한 번 못했다는, 총 한 번 못 쐈다라는 거예요. 미군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요. 케인 합참의장은 수개월 동안의 계획과 리허설 끝에 이뤄진 것이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특이한 게 우주군 요원들. 아마 전자전 이거는 아마 우주군 요원들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보기관과 법집행 파트너가 함께 완벽히 연계된 전례원 작전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네. 그게 자랑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작전을 위해서 서반구 전역의 육상 및 해상 미군기지 20곳에서 항공기들이 이륙했고 폭격기 전투기뿐만 아니라 정보정찰기, 감시기 등까지 배치했다. 라면서 저 이거 보면서 좀 황당한 게 가장 나이 어린 작전 요원은 20살, 가장 연장자는 49살이다. 뭐 이런 것까지 밝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수면 약 30m 정도의 저고도 비행하면서 헬리콥터들이 수도 카라카스 가서 헬기 부대가 카라카스에 접근하자 합동 공중전력이 베네수엘라 방공 시스템을 무력시키고 비활성화시켰다. 그러니까 아예 전체를 다 방어하지 못하게 다운시켰다라는 거죠. 네. 이게 미국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렇죠. 결국은 이제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체포임을 맡았고 3일 오전 1시 1분에 현지 시간이 2시 1분에 마두로 저택에 도착했고 현장 봉쇄하고 체포하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이제 저항 포기하고 미국 법무부 법집행위원회에 의해 체포됐다. 자다가 끌려나왔다라는 거죠. 네. 이 케인 회장은 작전부대는 성군지 철수에서 바다 위에 있는 출발 함정으로 복귀했고
동부 표준 미국입니다. 표준시 기준 오전 3시 29분 기소된 인물 두 사람이죠. 마두로와 그 부인 새로 태운 상태로 해상에 도달했고 결국 USS 이오지마선에 승선했다. 미국 측 인명 피해 하나도 없었고 미군 헬기는 작전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과정과 베네수엘라 군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이 베네수엘라 군 안에도 네. 미국과 그 내응한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네. 근데 저 뭐 항공기 한 대가 미국 항공기 한 대 피격을 당했지만 비행 가능한 상태를 그대로 복귀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만 보면은 미국의 공군, 해군, 해상 전력, 우주군까지 포함한 어마어마한 작전이 벌어졌다. 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전에도 여러 나라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래 다른 나라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해왔고 그래서 극우 세력들은 내정에 개입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일단은 이제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권의 선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원했고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 재판 이후로 고관세 부과 압박, 유럽의 극우 정당에 대한 지원, EU의 이제 소위 사회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노골적 비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 이게 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넘어서 매우 공세적인 이념적인 그 신멀로주의의 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신멀로주의라는 게 네. 유럽이나 뭐 아메리카 대륙 유럽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배제하는 배제한다고 해서 멀로주의거든요. 네. 서구반구 패권을 재확립할 때 늘 이름 떠는 게 멀로주의예요.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잘 할 거다. 네. 이건데 이제는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 따라 돈노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를 이제 돈노주의라고도 하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신멀로주의와 멀로주의는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멀로주의는 1823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미국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유럽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걸 수정해서 미국이 중남미의 경찰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소위 1904년에 루즈벨트 수정 조항을 극단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로주의 목표는 유럽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거라고 하고 네. 트럼프는 아예 미국 우선주의, 돈로주의 이거를 이 남미 쪽을 아예 이념적으로 블록 형성하고 동기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멀로주의는 지역 안보나 채무 불이행 방지, 돈 갚아라 이거였는데 네. 트럼프는 아예 그 우파의 포퓰리즘 연대라는 거죠. 그리고 마약 범죄 소탕하겠다는 명분 내세우고요. 수단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멀로주의는 해군력 시위하거나 간헐적으로 군사 개입하는 건데 이번에 보십시오. 아예 관세 보복하죠. 사법적으로 군사동원에 체포해버리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해버리죠. 그렇죠.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네. 그리고 대상국만 봐도 멀로주의는 미주 대륙, 이 대륙,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되지만 트럼프는 아예 좌와 우를 구분해버립니다. 좌파, 우파.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는 국익과 안정을 위해 독재자라도 친미를 용인했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방식은 독재자든 아니든 나와 코드가 맞으면 인정한다. 인정 안 하면 맞지 않으면 인정 안 한다. 브라질의 룰라 정부 같은 경우는 코드가 안 맞아요. 근데 거기 민주정부거든요. 네. 근데 코드가 안 맞으니까 관세 압박하는 거예요. 유럽의 극우 정당 같은 경우 뭐 이상한 극우 정당이고 뭐 파시즘적인 성격 갖고 있더라도 자기랑 코드가 맞는다? 뭐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를 미국 내부의 정치 연장선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반대하는 측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는가인데요. 이 마두로를 잡아가는 어쩌면 이렇게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뭐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그거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요. 남미의 핑크 타이드 박멸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핑크 타이드라는 게 이제 핑크자 분홍색 물결이라는 건데 네. 중남미에서 좌파 세력이 다수 집권하는 걸 핑크 타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핑크는 이제 극단적인 레드가 아닌 소련식 사회주의가 아닌 핑크 좀 더 온건한 21세기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핑크 타이드에 속하는 각국 정부들은 보면 뭐 중도부터 좌파까지 뭐 극좌까지 스펙트럼이 좀 넓습니다. 근데 언제 전체적으로 다 핑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공화국은 세계 최대 규모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남미 좌파 세력의 중심지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네. 과거 남미의 독립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가 세운 그린 콜롬비아 핵심국이었어요. 여기가 중심이 돼서 소위 남미 전체의 진보적인 정권의 흐름은 핑크타이드를 이끌면서 전통적인 반미 리더 역할을 했거든요. 그 2025년 9월에 작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포 페트로가 유엔 총회에서 연다와서 막 극단적인 뭐 기후 위기라든지 강대국 미국 욕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 자리에서 뉴욕 거리로 나와가지고 확성기 들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미국 장병들에게 명령 거부해라, 전쟁 수행 거부해라 막 이러고 나니까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비자 취소하려는데 그 전에 긴박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됐거든요. 네. 콜롬비아 대통령이 자기네 나라 와가지고 막 트럼프 나쁜 놈이다 막 욕하니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 게 바로 핑크타이드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남미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극우 성향이 당선되기도 하고 여전히 좌파도 집권하기도 하고 네. 그 극우 성향이 집권하는 데를 핑크타이드의 대척점이라고 해서 블루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중남미에서 좌파 세력이 균열되고 우경화가 된 틈을 타서 미국이 이걸 뒤집어 버리겠다. 앞마당 단속한다. 네. 남미를 단속한다라고 해서 베네수엘라 소위에서 그 반미 그룹의 선두주자인 마두로를 확 잡아간 거죠. 이 단호한 결심의 표현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미의 핑크타이드 박멸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마약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며 마두로를 체포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맞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마약 유통망을 붕괴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2기 집권하면서 강경 자세를 취했고 마두로는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인정 안 하고요. 그러면서 마두로가 대통령으로 이끌고 있다고 한 카르텔이 바로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1990년대 초에 마약 밀매에 가던 부와 권력을 축적한 이 네트워크 조직 범죄를 뽑아버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미국 내 뭐 자산 동결시키고 막 그랬어요. 네. 대외적 명분이 명확하게 마약 카르텔 소멸, 그리고 마약 유입 차단이라고 할 수 있죠. 마약 카르텔 소멸은 명목상 목적도 맞고 실제로 여러 목적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미에 눈에 가시 같던 마약 카르텔의 거두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제거했던 건데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원유를 찬탈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이거 조금 오해가 있어요. 미국이 당장 원유가 부족해서 침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은 셰일 오일이라는 거를 소위 셰일 오일 혁명을 이뤘어요. 그래서 세계 제1위 산유국입니다, 미국이. 그렇죠. 에너지 시장 판도가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런데 오일이 필요해서 갔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장 말은 맞지 않지만 베네수엘라산 중진류가 미국 정유 구조와 에너지 패권 전략을 갖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는 분명히 존재해요. 이 베네수엘라 원유가 세계에서 제1위 매장량인데 이게 중진류에 그러니까 타르같이 끈적끈적한 거 네. 이거 정제해야 쓸 수 있거든요. 경진류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캐나다나 베네수엘라 중진류 공급원은 없어도 되는 자원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확보하면 좋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들어간 거지
이게 당장 뭐 필요해가지고 이거 뺏어가서 이거 정유하고 정지하고 하려면은 시간 돈 10수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보도에 따른 트럼프가 마두로 체포한 이후에 석유 이권을 강조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방대한 석유 매장량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지금 당장 하기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유리한 카드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신중국 봉쇄 전략의 한 가지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저는 대중국 봉쇄 전략이 오히려 트럼프의 속셈과 딱 맞았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위 얘기해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안 친하니까 누구랑 손잡겠습니까? 중국이랑 손잡거든요. 그렇겠죠. 2000년대 이후에 베네수엘라 대규모 대출이나 인프라 투자 이거 중국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제재로 국제금융망에서 베네수엘라가 고립되니까 살 길은 어디야? 중국이야 하면서 중국을 손잡았던 양국 관계가 단순한 상업 관계를 넘어서 전략적인 성격을 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두인 마두로를 제거하는 것은 중국의 남미 진출을 견제하는 거죠. 네.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다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이번 군사 행동을 한 것은 반미 좌파 정권 교체, 미국 내 정치 선거형 강경 이미지, 마약 안보 이슈, 중남미 전반에서의 미국의 영향 회복 등 여러 가지 이 동기에 중첩돼 있고 이 중국 봉쇄만 설명하기엔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남미의 손을 뻗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장 크지 않았겠냐.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마두로를 대신해서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처음에는 결사 항전을 외쳤는데 지금 논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가 그 어떤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 마두로다. 라고 하면서 부통령이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콧방귀 끼면서 얘기했거든요. 더 큰 대가를 치를걸? 우리 미국 정부가 국제법 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통해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적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할 걸 요청한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더 큰 대가 치를걸? 바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뉴욕구치소에 갇혀있는 마두로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쫄고 꼬리를 내린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한 독립적인 국가의 수반을 군사작전으로 제거하고 납치한 상황이 정말 상식 바뀌고 충격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을 사람이 바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관계라는 게 이렇게 무슨 톱니바퀴 마치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김 위원장 발언이 김 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것이, 여기서 이제 전략적 공격수단,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 국제적 사변, 지정학적 위기, 이게 뭔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생포해서 뉴욕을 압송한 거 틀림없이 인식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마두로 축출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의견은 크게 갈리고 있는데요. 나라별로 진영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법 위반이다 강력 비판하는 데가 있고 네. 신중하고 조건부로 수용한다라는 데가 있고 사실상 옹호한다, 환영한다라는 데가 있고 아예 반미 반제 프레임으로 규탄하는 데가 있어요. 네. 반미 반제 프레임으로 규탄하는 데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반미 좌파 정부 핑크타이드 네. 이쪽에서는 아예 반미 이쪽으로 반대하고 그렇죠. 있죠. 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린 잘했다고 이스라엘 등 보수 동맹국들은 환영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EU라든지 네. 이런 데는 이제 이거는 좀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행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얘기하지 미국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중국, 러시아, 양국은
아이 패권적 행위야, 무력 침략이야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대응은 말로만 해. 외교적 성명 수준만 합니다. 이란하고 북한은 그냥 막 군사적 규탄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말로만 해요. 우리는 어떠냐? 한국 정부는 어떠냐?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언급하고 물론 이제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뭐 이렇게 60명 정도 의원들이 그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하지만 이게 여기도 이 말로만 하죠. 진보 좌파 정당도 비판을 하고 있고 약탈적 제국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이 역시 성명 위에 할 게 없어요. 보수 일각에서는 반미 정권 제거와 자유진영 강화 정도만 예를 들어서 과도한 비난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이 역시 국내에서도 논쟁 중입니다. 어쨌든 힘이 도래해서 국제사회 그러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국제사회를 싹 정리해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사실 벌어졌다. 네. 이 정도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벽두부터 올 한 해가 파란만장한 한 해가 될 것 같이 예견이라도 하듯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되는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그 배경과 국제사회의 반응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